오늘 볼 내용은 제사장으로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에버펜 참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버펜 참사는 1966년 10월 21일 영국 웨일스의 에버펜 마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이날 오전 9시 15분경 마을 위쪽에 쌓여있던 석탄 폐기물 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펜트글라스 초등학교와 주변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4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16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탄광에서 나온 폐기물을 산경사면에 무분별하게 쌓아둔 데 있었습니다. 특히 7번째 폐기물 더미는 아래에 샘물이 있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폭우로 인해 물이 축적되어 결국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원인을 만든 배경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작업자들이 무시를 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긴급 위험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리더 역할을 하는 작업반장은 차 한 잔이 더 중요하여 시간을 끌었다가 결국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죠. 여기에는 불충분한 심리적 안전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작업반장의 역할은 리더였을까요? 아니면 지휘관이었을까요? 책에서는 이 두 역할을 확실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명령, 복종 관계를 활용해 컨트롤을 하며 주로 외적 동기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경청 및 동기부여를 통해 내적 동기를 생성시켜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게 합니다. 지휘관의 경우 권력은 위치에서 나오지만 리더는 팔로워들에 의해 생깁니다. 리더의 대표적인 예는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주로 시니어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니어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니어들은 지휘관보다는 리더에 더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전을 북돋워야 하며 변화에 대한 접근은 결정론적이 아닌 절박함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CEO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변화를 원합니까?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누가 변화를 이끌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모두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작 내가 변화를 한다든지 변화를 이끄는 일은 하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변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는 리더. 우리는 이들을 리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방법, 방향도 알려주지 않고 일을 시작시켜놓고 나중에 다 끝났나? 라고 확인만 하는 리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위험에 닥쳤을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코비드19 때를 생각해 봅시다. 각 국가들은 병원, 기업들이 빠르게 공조하여 백신을 만들고 전파하여 대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17단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대응할 타이밍을 놓칠 것입니다. 앞에서도 절박함에 대해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절박함을 전제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은 업무 방식을 위해서는 절박함을 전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더 나은 업무 방식을 위해서는 모든 직급의 리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리더는 지휘관이 되면 안 되며 요구되는 성과에 일치하는 리더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것은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앞에서 에버판 탄광 사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조원들은 붕괴의 징후를 보고했지만 조장은 이를 무시하고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만연한 조직에서는 자신있게 어떤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피드백에 능한 리더와 정신적, 물리적 안전에 대한 문화가 팀에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심리적 불안감에 대한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보잉사 사례입니다. 먼저 볼 사례는 보잉사의 사우스캐롤라이나 787 드림라이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고위 관리자들이 품질 검수원들에게 결함 기록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함 우려 보고 시 페널티 또는 해고를 감행했으며 제조상 결함을 찾아내면 이에 대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도 하였습니다. 당시 어느 품질 관리자가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고를 하자 상관은 빌, 우리는 모든 결함을 다 찾을 수 없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잉사 워싱턴 737 공장입니다. 전직 해군 장교였던 에드 피어스는 보잉사로 이직을 해서 737 프로그램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공장은 타이트한 일정 관리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실적 우선주의를 고집하면서 납기를 더 독촉을 했고 오히려 상부에서는 생산 대수를 늘려버렸습니다. 이로부터 4개월 후 1차 737 맥스 기종의 기체 결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어스는 이후 생산 중단을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해군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를 합니다. 그 결과 2차 737 맥스 기체 결함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잉사 내부에서는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2016년부터 보잉사는 성과 평가에 시간 및 비용 절감률을 지표로 삼기 시작했으며 이를 맞추지 못하면 해고, 감봉으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하면 이에 대해 억압을 하는 문화적 태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737 기체 결함 문제에 대해 미 하원 조사 후 보잉사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을 보면 조직 문화에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압박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치를 압박으로 한다. 이 문장으로도 보잉사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와 관련하여 보잉사에서 발생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737 맥스의 경우 MCAS, 즉 이상감지 시스템이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매뉴얼에서 빼버리는 바람에 기체 결함 감지를 못했습니다. 787 드림라이너의 경우 출시는 3년이 지연되었으며 예산은 70억에서 실제 32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인한 지연이었지만 이는 강압적 분위기로 인해 아무도 의견 제시를 못해 발생한 지연이었습니다. 그 외에 KC-46 페가수스 공중급유기건의 경우 3년이 지연되었으며 예산은 30억 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보잉사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이 있습니다. 737 맥스 인증활동 관련 설문에서 직원의 39%가 불합리한 압력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29%는 불합리한 압력을 보고한다면 보잉사는 이런 이슈를 뭔가로 덮으려 할 것이며 이것이 안전에 대한 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언제부터 발생했을까요? 처음부터 보잉사가 이런 문화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8년까지는 항공학을 먹고 숨쉬며 여기에서 잠을 잔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엔지니어링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들어가면서 기조가 바뀝니다. 단위 시총, ROI, 주주 수익률이 평가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에는 이미 상자, 즉 비행기 하드웨어는 충분한 품질을 갖추었다고 고객들은 믿고 있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상자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1997년 회사 인수를 전환점으로 엔지니어링이 이끄는 민주적 분위기에서 금융이 이끄는 독재적이고 비행기를 일개 상품으로 보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92%에 해당하는 운영 자금 흐름을 나누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가를 높였습니다. 1998년부터 지속한 자사주 매입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700억 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면 몇 대의 새로운 비행기 모델에 자금을 댈 수 있었죠. 반면 787 드림라이너가 2019년 말 당시 첫 번째 상업 비행 이후 8년 동안 일으킨 손실은 200억 달러였습니다. 대부분 직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대로 된 비행기의 출고를 바랐지만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에이미 에드먼스는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저서에서 병원 조직의 효율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오류보고 횟수와 효율성은 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뛰어난 팀일수록 오류가 적을 거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오류보고의 적극적인 팀이 바로 뛰어난 팀입니다. 또 하나 피해야 할 것은 결정론적 사고 방식입니다. 과거는 대량 생산 시대였습니다. 반복 작업은 필연적이었으며 반복 작업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모든 문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해결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대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변화, 컴퓨팅 파워는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과거의 동일한 맥락의 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이를 만들어지면 50만 번 수행되는 것이지 50만 개의 동일한 코드를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점점 더 우리에게 창발성을 요구합니다. 창발적 상황은 예측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업무 방식의 최적화가 있습니다. 이는 결정론적 강제를 대체합니다. 결정론적 상황은 학습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발적 상황에서는 불안합니다. 따라서 학습을 늘려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발적 상황에서 결정론적 업무 방식을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학습을 늘려야 하는데 결정론적 업무 방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앞 영장에서 봤던 커네빈 프레임워크를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각각 난해성, 복잡성, 확실성, 혼동 영역이 위치해 있고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무질서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발적 성격을 띠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복잡성 영역이 맞으며 업무 유형이 반복성을 띈다면 난해성 영역이 적합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난해성에서 복잡성으로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결정론적 환경에서는 마일스톤이 필요하며 이는 목표 예측이 필수입니다. 이는 창발적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이런 단계가 리더십 성숙의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며 취약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합니다. 또 선의는 있지만 대안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또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세세하게 관리하려는 욕구, 사람들의 발을 부리에 묶어두고 활동과 성과의 책임을 물으며 나태해지지 않도록 상세한 프로젝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결정론적 사고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어떤 사람들은 괴롭힘을 일삼으며 이렇게 해야 모든 인적 비용을 들여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는 상위 관리자가 하는 대로 따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위치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거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에 대응하여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들에 대한 핵심은 심리적 안전, 서번트 리더십을 통한 지원 라인, 시급성을 통한 전달 리스크 축소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리더는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관리자가 있는데 본인은 편안하게 베이스 캠프에 있으면서 여러분더러 고지를 점령하고 성공하면 나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고 합시다. 이런 관리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리더는 본인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BVSSH의 성과 개선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정과 보상은 따르지만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화물 숭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위치자는 먼저 취약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 불안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실험할 환경을 구축합니다. 또한 코칭을 해야 하는데 코칭을 외부에서 구할 수도 있고 진행 중 작업에 제한을 걸어 저항을 드러낼 수도 있으며 정보의 시각화 및 이해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바람직한 행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며 성과와 가설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더십의 업무 방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직의 장애물 대응, 정기적 회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조직적 장애물 대응은 리더십 팀을 조직하여 여기에 대응해야 하며 gemba워크, 즉 현장을 직접 걸어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업무의 집중은 활동 성과가 아닌 결과 가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기적 회고를 해야 하는데 정기적 피드백을 통해 전환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리더는 타고난 혁신가로 출발해야 하며 하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의 법칙이란 하나의 실험, 하나의 고객팀,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여 소그룹을 대상으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들은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란 리더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지적 자극을 제공하며 코칭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소통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3배 이상 소통했다고 느꼈다면 이는 실제 필요한 횟수의 3분의 1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통은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내 컨퍼런스,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BVSSH 전달에는 심리적 안전이 필수입니다. 토요타에서는 한 공장에서 안동 코드, 즉 라인을 멈추게 하는 코드가 하루에 5,000번 가까이 당겨진다고 합니다. 이는 라인이 멈추면 큰일 나는 GM사와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사례입니다. 이런 심리적 안전을 통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생성적 문화입니다. 2012년도에 구글에서 시작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는 심리적 안전을 매우 중요시했었습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하면서 발언하는 생성적 문화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 안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더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알파벳 회사 X 및 픽셀에서도 솔직한 의견, 실패를 기꺼이 응원하는 문화를 위해 심리적 안전을 중요시했습니다. 심리적 안전의 조성을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일인데 발언 내용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무대가 만들어지면 참여를 유도하여 두려움 없이 발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나온 발언들에 대해 생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의 감사를 표현하고 실패를 축하하며 이를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저자는 안전 대응 방법을 안전일 안전이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둘의 주요 차이는 안전일의 경우는 문제 발생 억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안전인은 잘 되는 경우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위한 문화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안전 문화 전문가인 시드니 데커는 잘 되는 일은 긍정적 요소의 유무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는데 하나는 잘못되었다면 멈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의 성공을 미래의 지표로 삼지 않고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위험과 잠재적인 나쁜 소식에 대한 대화가 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을 통한 창발적 마인드입니다. 미 해군 잠수함 올림피아 호를 맡을 예정이었던 데이비드 마르케 함장은 갑자기 산타페 호위 함장을 맡게 됩니다. 산타페 호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잔류 희망 인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르케 함장이 겪은 산타페 함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어느 날 전기 동력으로 운행되는 잠수함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마르케 함장은 속도를 3분의 2만큼 올리라고 했고 항해사는 조타수 3분의 2 전진 이라고 명령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르케는 조타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조타수는 함장님, 이 잠수함의 전기 모터로는 3분의 1만 전진됩니다. 3분의 2 옵션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르케는 항해사에게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네, 함장님. 그럼 왜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함장님이 지시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마르케 함장은 이 사건을 통해 의도 중심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장은 이제 지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선원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인의식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계급별 리더를 선발했습니다. 함장은 언제나 지시보다는 의도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으로 정보가 모이지 않고 정보가 있는 곳으로 권한을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12개월 후 산타페호는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잔류 희망률도 100%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도 중심 리더십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먼저 협업 집단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협업 집단은 복합 적응 시스템입니다. 변화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며 집단은 이에 대해 적응을 해야 하고 변화 대응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단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도를 전달하고 코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은 1970년 로버트 그린리프가 서번트 에즈 리더라는 에세이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린리프는 리더십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리더와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여기는 리더를 구분했습니다. 그는 리더십의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지, 더 건강하고 현명하고 더 자유로우며 더 자율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서번트 리더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예로서 보여주는 것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서 나오는 레오, 서유기에서 나오는 손오공입니다. 둘 다 주인들을 섬기면서 여행을 하며 결국 주인들이 성장하고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에서의 리더는 성과와 가설, 사명, 지향점, 목적과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BVSSH를 전달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결정론적 사고 대신에 창발적 마인드로 바꾸면 결과물 위주에서 성과 위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된 솔루션에서 가설 및 테스팅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학습이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리더의 역할, 생성적 문화를 위한 심리적 안전, 서번트 리더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업무 흐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